그래서 Z세대의 평균보다 동일한 나이의 알파 세대들이 용돈이 40% 정도 상승됐다라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키즈들, 그러니까 투자 금융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그린라이트 같은 그 알파 세대를 겨냥한 키즈 금융 테크 서비스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평소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 OTT 플랫폼부터 인스타나 틱톡 같은 SNS 기반의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알파 세대 등장 이후로 또 오늘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새롭게 변화하게 될 그런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영향 같은 게 바뀐 게 있을까요? 알파 세대의 등장으로 뭐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 시장이 좀 변화한다기보다는 이 웹3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좀 단계적인 변화 자체가 알파 세대 아이들의 어떤 기질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이 본질 자체가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을 웹3를 지배했었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 플랫폼들을 벗어나서 팬들과 직접 거래하는 어떤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 철학 자체를 잘 보자면 뭐 페이스북이 막 어마어마하게 몇십 조를 벌었어. 그런데 나는 매일 페이스북에 피드를 올려. 근데 왜 페이스북은 나한테 내 노동의 수익인 광고 수익을 나눠주지 않지? 라는 데에서 실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철학이 시작됐거든요. 그 철학 자체가 나의 노동으로 이 지금 웹3의 어떤 기반, 웹2에서 웹3에 넘어가는 이 Z세대나 알파 세대 이 친구들 역시 그들의 철학이 내 노동으로 여기서의 남이라는 건 플랫폼이 되겠죠. 이 남이 돈을 벌어가는 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웹3 시대의 근간 중에 하나고요. 이거가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독립,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의 독립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거창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디지털 문명에서도 이처럼 약간 인류 생태계는 조금씩 더 공정한 게임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곧 디지털 문명 시대의 지향점이고 알파 세대가 그냥 나의 어떤 권리,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취향의 소신, 내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어떤 개인의 시대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알파 세대를 사로잡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또 이전 세대와 다른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네네네. 인플루언서 생태계는 기업의 마케터들이 주로 공략을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파 세대 등장 이후 커뮤니티라든지 현재 또 인플루언서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꼭 굳이 알파 세대를 뭐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자님이랑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IT 서비스가 좀 일상화되면서 그냥 알고리즘 인생을 살고 있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지는 소비 파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층 더해서 팬데믹 때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면서 디지털에서 이 기질들이 발동하면서 우리는 나랑 맞는, 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과 이 조금하고 단단한 소집단들, 커뮤니티들을 만들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기업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보면 점차 대형 기업들은 큰 서비스들은 거대한 대중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상품을 기획하는 거가 의미가 낮아진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지금 소비자들이 쪼개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 관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획일화된 마케팅의 시장에서는 A급 연예인들 그리고 굉장한 탑스타들이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이 광고 마케팅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 파편화의 시대에서는 작고 단단한 이 파편화의 시장, 단단한 소집단들이 그 안에서 뭉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준비된 어떤 커뮤니티, 많은 커뮤니티와의 소통법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MVP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지 않고,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수만 개의 커뮤니티 리더들을 육성하고 너네들이 마케팅을 해.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들을 지원할게 라는 게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철학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이럴을 일으켜줘야 된다. 즉, 과거에 이 브로드캐스팅이 주목하던 탑 연예인, 이 시대를 지나서 SNS가 지배하던 이 네로캐스팅 기반의 어떤 파워 인플루언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의 리더들, 결국에 이들이 이제 슈퍼 개인들이고, 이 커뮤니티를 끌어가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뭐 나노 인플루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한테 집중해야 된다. 이들한테 집중하고 마케팅을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정형화된 공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대규모 시장으로 그 고객들에게 도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쪼개서 이제 정말 세세하게 세분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업 모델 구축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뭐 최근에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알파 세대를 또 잠재적인 그 소비자로 타깃한 이런 사업 모델, 아니면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뭐 스타트업들이 좀 있으면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뭐 금융 스타트업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뭐 AI 네이티브, 뭐 디지털 온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닉네임이 이제 템포켓, 에이포켓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혼족들이 굉장히 많고 딩크족들이 많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엄마, 아빠, 조부모들 정도한테 용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알파 세대가 이제 정말 일가 친척들, 사돈의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이모, 삼촌, 고모까지 다 용돈을 받고 있죠. 그래서 Z세대의 평균보다 동일한 나이의 알파 세대들이 용돈이 40% 정도 상승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주머니들이, 친척들의 주머니가 이 아이들한테 쏠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에이포켓 키즈, 템포켓 키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이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키즈들, 그러니까 투자 금융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그린라이트 같은 그 알파 세대를 겨냥한 키즈 금융 테크 서비스들이 뭐 3조 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카피해서 한국에서 뭐 KB금융은행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 뭐 카카오뱅크들이 알파 세대와 그 부모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 캐시 카드들을 잘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캐시 카드를, 머티리얼 카드를 알파 세대들한테 발급을 해주고, 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입금을 해주고, 알파 세대들은 이들로 용돈 관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용돈 관리를 해서 친구들이랑 뭐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엠빵을 해서 이제 캐시카드로 배분을 하고, 투자 금융에 기반한 알파 키즈테크 서비스들이 금융 쪽에서 많이, 제일금융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파 키즈테크, 네네. 떠오르는 네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네. 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좀 뜨끔했던 게, 이제 한국 같은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인구가 많이 또 줄고 있는데, 거꾸로 이 알파 세대가 태어날 세상에서는 이제 중국과 인도, 또 동남아에서 인구가 또 이제 출생률이 높은 나라들의 이 알파 세대가 많이 또 등장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뭐 장기적인 뭐 경제 호황기를 이끌었다는 게 뭐 미국 60년대, 뭐 70년대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게 과거 경제학자들의 분석이었다면, 알파 세대가 태어난 이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의 세계에서는 과연 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뭐 2030년에서 2040년의 알파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과는 뭐 너무나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크게 이제 뭐 한 우선 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저희 세대 때 뭐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 저희들은 실은 집을 소유하는 거가 굉장히 큰 성공의 잣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 세대 아이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를 IT 서비스에 둘러싸여서 성장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거는 집에 있는 모든 어떤 가전제품들이 거대한 어떤 IT 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그래서 이 모든 어떤 IoT가 내가 밖에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결만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집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집을 소유하면서 큰 어떤 기회비용을 희생을 했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대출과 세금과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고생은 했지만, 많은 기회비용이 있었지만, 밀레니얼 세대조차도 뭐
그 구독 경제에 굉장히 둘러싸여 있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쉐어링 서비스, 뭐 하다못해 넷플릭스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집을 소유하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의 알파 세대와 그 부모들 역시 새로운 주거 형태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학습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알파 세대를 저희가 흔히 기술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미에서는 또 테크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은 이 기술로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다못해 팬데믹 때 엄마가 그냥 편하게 배달 앱으로 그냥 밥을 시키면 20분 만에 밥이 도착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아이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I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어떤 이미 국가들에서는 이 아이들이 크면 노동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이 부가적인 어떤 새로운 가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래서 왜 과연 돈은 누가 벌지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빠른 글로벌 기업들은 또 AI 로봇세를 또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결국 노동하지 않는 이 힐링의 시간들, 여가의 시간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엔터테인먼트, 이 힐링의 가치를 재조명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테크라이프를 살고 있고 AI와 융합 서비스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재조명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책에서도 한 이야기지만 알파 세대는 굉장히 어른이 되어서 슬기로운 덕후 어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X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창시절 때 입시 전쟁을 겪어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공부만을 강요당했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인생의 절반이 해결될 것으로 부모한테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봤더니 대학의 어떤 획일화된 교육이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또 짠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역대급의 또 취업난 또 고용난을 좀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공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아이들은 내 특기와 재능을 잘 발휘해서 좀 슬기로운 어떤 덕후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AI 채트 GPT 그리고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알파 세대 내 아이들이 노동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 중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뭐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집을 포함해서 공유 경제 스타일에 더 익숙한 세대가 네네. 알파 세대가 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삶, 테크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며 네네. 슬기로운 덕후. 사실 뭐 국영수 중심으로 전통적인 뭐 성공 공식인 입시 전쟁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나만의 차별화된 뭔가 경쟁력을 찾는 슬기로운 덕후죠. 성공한 덕후는 들어봤는데 슬기로운 덕후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슬기로운 덕후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알파 세대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또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 또 인기를 꽤 많이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파 세대를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앞으로 뭐 변화할 세계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 인터뷰를 토대로 알파 세대는 이거 하나는 꼭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고 기성 어른들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면 좋을지 부모 세대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보고 제 책을 꼼꼼하게 읽으셨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부모나 이제 교육기관 포함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딜레마가 뭐냐면 과연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는 이 산업의 아이의 교육의 방향성을 맞출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시킬 건지 산업은 죽어 있지만 실은 이게 어떤 딜레마가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대 트렌드를 좀 먼저 보자면 결국 직업시장에서 무엇이 크냐라고 보면 AI와 인간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AI 머신이 이 분석하지 못하는 아웃라이어 영역 쪽으로 실은 아이들의 방향성, 교육의 방향성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거냐라는 걸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들, 밀레니얼과 X세대들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업과 조직 때문에 좀 눌러 있었던 어떤 욕망들이나 감정들, 결국에 재밌는 거, 인간을 즐겁게 하는 유희, 엔터테이닝, 그리고 희열, 미적인 감성들, 감수성, 이렇게 황홀한 어떤 감성들,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억눌러 썼던 감정들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직업들이 오히려 뜰 거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케이팝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AI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미학적인 어떤 직업의 가치가 뜰 것이다라는 거죠. 예술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 물론 AI 로봇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겠지만, AI 로봇이 축구나 농구를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했을 때 우리가 더 재미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엔터테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AI와 관련된 서비스 영역들. 그러니까 AI와 완전히 이제 개발자라든지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어떤 기획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더 각광받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라는 경우가, 한국은 IT 강국, 십수년 전부터 IT 강국, 네트워크 강국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글로벌 시가총액 탑10을 딱 뽑아보면 한국 기업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AI도 잘 이해하고 IT 서비스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글로벌 탑10의 기업들의 리더들이 고민하는 거는 인간이 무엇가 필요하지? 지금 인류가 가려운 곳이 무언지를 잘 파악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AI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잘 탐구하는 거, 철학, 생각의 어떤 인간의 생각들을 연결하고 무엇이 가려운지를 잘 파악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요즘에 AI 융합의 서비스에 다시 각광받는 거가 아이들의 교육에서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문학과 그리고 역사와 철학, 이런 어떤 문사철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로얄 패밀리들이,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 보냈다가 그 아이들 5명의 자녀들을 싹 뺐다가 본인이 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학교에서는 오히려 AI 그리고 역사, 철학만을 교육한다라고 하잖아요. 외국어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무엇이 필요하지를 IT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거, 실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파 세대의 교육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디지털이 시장을 뒤집어섰던 2000년대로 가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빈부격차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의 디지털 빈부격차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가서 이제는 AI 빈부격차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럭키하게 디지털 빈부격차가 덜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왜? IT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좁은 국가와 좁은 어떤 인구수에 있어서 IT가 집약된 국가였어서 디지털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피해가 굉장히 덜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AI 빈부격차도 한국이 조금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AI가 피상적으로는 생활 전반을 편리하게는 만들어졌지만 빈부격차가 크게 만들면 안 된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코딩 전문가가 되지는 못하지만 AI 패러다임이라든지 코딩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국영수 킬러 문제 풀게 하고 그치 한약수 아니면 대학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존 방식대로, 성공 공식대로 애들 키운다면 그 방식도 여전히 미래에서 먹히긴 하겠지만
엄청난 최상층으로 네, 네. 또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투자 대비 효율성 별로 안 나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근본적으로 AI가 이제 세상 인류와 함께할 시대에서는 엔터라든지 K-팝이라든지 웹툰 같은 뭐 이런 인간의 본연적인 좀 즐거움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기쁨 뭐 이런 희로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AI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뭐 정말 코딩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사철, 인문학적인 접근법을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뭔가 이 알파 세대를 키워내는 게 부모로서의 뭔가 좀 목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IT 서비스를 어디에서 기획할 거냐가 결국에 또는 문사철에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새로운 인류죠. 알파 세대를 소개해 주신 노가영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매년 또 미디어 콘텐츠 산업 트렌드북을 이제 출간하고 계신 만큼 다음에 또 내년도 미디어 콘텐츠 트렌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작가님 추천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안무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